비장 뉴스타. 오늘도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위원장은 뭐 나이가 젊으시니까 도시에 쭉 사셨으니까 농사 안 접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허성무 소장님은 좀 접으셨어요? 예, 저는 뭐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지었고 대학 다닐 때까지도 주말에 가면 농사를 많이 지었죠. 지금도 다시 호미질을 하라 그러면 잘하실 수 있겠어요? 뭐 아주 잘하지 못하지만 옛날에 하던 그 가락이 있기 때문에 하죠. 귀농학교 얘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부럽다 이런 문자 좀 주고 계시는데 허 소장님 하여튼 나오시길 제가 좀 기다렸던 이유가 네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시잖아요. 예. 언제 근무하셨죠? 청와대? 저는 뭐 노무현 정부 중후반기에 근무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청와대 수석실 공간의 그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수석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수석실을 보좌하는 행정요원이 따로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수석 행정관이 또 한 명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석실 방이 있고, 업무 공간이 그 옆에 회의실이 하나 있고, 회의실이 있고. 대체로 이제 그렇게 꾸며져 있죠. 지금 도대체 이 문건들이 네. 무슨 이거 고분에서 유물 발굴되듯이 네. 하루 만에 막 1000건이 나오고 300건이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쏟아질 수가 있는 건가? 그 공간이 상상이 전 잘 안 돼서요. 이제 뭐 이렇게 행정관들 공간들이 따로 있는데 행정관들은 뭐 그냥 자기 책상 하나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공간이 있고 자기 사무랑 같은 일종의 캐비넷이 있었는데 예. 참여정부 때는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두 개 했어요. 책상 위에. 책상 위에다가.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각 행정관들이 이렇게 고립된 모습으로 있게 되고 이러니까 예.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트고 파티션도 낮게 해서 얼굴이 보이게 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업무차 한번 들어가 보니까 예. 전부 이렇게 튀어놓고 이렇게 근무를 하더라고요. 예. 또 저희 때는 비서관은 독립된 방으로 이렇게 칸막이가 있었는데 예. 심지어 비서관도 칸막이 없이 이렇게 하고. 그럼 도대체 이 유물 같은 문건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태까지 모르다가 두 달 동안. 비서관들 제 때는 가니까 제가 쓸 수 있는 그 캐비넷이 3개가 있었어요. 서랍용 캐비넷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철제 캐비넷이 예.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앞에 목재로 된 게 하나 자그마한 게 있었는데 예. 실제 이제 그런 걸 다 뭐 제가 열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임자들이 뒀다고 해서 제가 다 챙겨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전임자들이 목재 캐비넷에 들어있는 뭐 정리된 회의 자료란 있었는데 그건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나올 때도 뭐 건드려 본 적도 없고 업무 인수인계한 때도 뭐 열쇠 하나 딱 주고 받았는데 그렇게 해도 업무가 다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행정가들이 다 보고를 하게 되고 예.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업무 현재 추진 업무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있던 행정요원이 싹 바뀌는 게 아니니까 아닙니다. 혼재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에도 전 정부에서 있던 행정요원 행정관이 아직도 대다수입니다. 일부 이제 지금 그 빠진 자리에 예. 새로운 행정관들이 들어갔고 부처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은 지금 교체 중에 있는 이해가 거고. 되네요. 예. 이준석 위원장님.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전 사람이 집에서 빠지고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이사를 싹 가는 거면 네. 다 뒤집는 거지만 그렇죠. 전에 사람이 한 2명 남아있는데 2명이 들어가는 거면 이게 다 뒤집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집 이사할 때는 이제 뭐 사실 우리가 모든 거 진짜 쌀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빼가는 게 문화지만은 또 사무실 이사할 때 우리 보면은 그렇지가 보통 뭐 그건 놔두고 온 게 아니라 가져올 걸 뭐 이런 물건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싹 바뀌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네. 거기가 핵심적이네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민정수석이 임명됐을 때 예. 뭐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된다고 했지만 근데 수석 하나만 들어간 거고 예. 나머지는 원래 있던 사람 그대로 있거나 또 맞아요. 빈자리에는 빈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네요. 지금 뭐 청취자 김현근님을 위해서 많은 임 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좀 의문이 풀리셨을 것 같아요. 자, 아무쪼록 이 문건들이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는 어떤 단초가 되기를 일조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좀 밝고 긍정적으로 상한가부터 가볼까요?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김상조 위원장 골랐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골랐습니다. 원식 원내대표. 먼저 이준석 위원장님.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골라오셨어요? 이게 사실 관심 받는 자리가 그렇게 아니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렇죠. 가끔가다 재벌 이슈 터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 물어보고 기자들이 그러는 자리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제민주화적인 요소의 정책들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지금 되고 있어요. 맞아요. 오히려 예. 이게 뭐 경제부총리 이런 레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거래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슈를 선도하는 느낌인데 이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이런 하나의 그 국민적인 인기라는 것이 서서히 높아져가는 것이 약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권은 또 이러면 또 이제 놓치지 않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혹시 지방선거용이 아니냐 또 이렇게
말은 호사가 돼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아주 논리는 간단해요. 그런 말 하시는 분의 논리는. 예. 김상조 위원장이 초등학교까지인가 중학교까지인가를 구미에서 나왔어요. 구미에서. 그런데 지금 뭐 현 정권에서 이 경상북도에서 물론 정치 오래 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이 정도로 인기가 높아져 본 경상북도 출신의 인물이 있었냐 이번 정권에서 뭐 그런 지점에서 그러면 차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따지고 보면 대구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일학 의원이라든지 현역 의원을 배출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항상 대표 정치인으로 언급됐지만은 김상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교수만 하다가 이번에 그렇죠. 공정거래위원장 된지 2달 채 안 됐는데 한 달 이제 살짝 넘었는데 이 상황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인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관건입니다. 근데 그 점은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것 자체는 이제 김상조 위원장을 빨리 정부에서 쫓아내고 싶은 사람들의 음모가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음모론입니까?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실 뭐 태계 이항 선생이 경북지사로 나온다고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대구에서 경북에서 그럴 만큼 지금 아직까지 강국하게 지역주의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곳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자체는 구미하면은 지금 박정희 우표 만드는 추진했던 그곳이잖아요. 뭐 저는 뭐 우표 추진하는 게 뭐 반드시 나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게 뭐 다양하죠. 우리가 받아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대신에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때도 그분들이 역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받아주지 않으면서 이건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지나치게 이제 한쪽으로 편향되기 때문에 좀 문제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제 김상조 위원장을 상한가로 하신 거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경북지사로 나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시중에 나오는 거는 이분을 빨리 쫓아내고 싶은 사람들이 음모론의 한 표. 저는 그리 봅니다. 이준석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요. 아마 그 실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랫동안 민주당 지지하셨고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이겨본 선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 지역의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꼭 김상조 위원장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이번엔 지방선거 해볼 만하다 하고 이런 어떤 거물급 인사의 출마를 바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어쨌든 지지도가 전례 없이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높기 때문에 아마 이번이 기회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아까 허성모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빠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말은 계속 불지피기 성격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전혀 아니고요. 지금 뭐 그 이분 아니라도 경북지사 나갈 분은 얼마든지 찾아서 내보낼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이제 급해지면 지방선거 앞두고는요 총력전 하자는 얘기 나오고 예전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래서 보면 2014년 지방선거에 지금 보면 당선된 광역단체장 중에 상당수를 국회의원을 차출해서 냈거든요. 맞아요. 그 뭐냐면 남경필, 원희룡 뭐 다 이렇게 차출했거든요. 김기현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길 수 있다는 절박함이 생기면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또. 자, 요건 두고 보겠습니다. 내년 선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고 여하튼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 상당히 인기 많다는 거 상한가라는 것만은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허성무 소장님 상한가. 아까 누구 주신다 그러셨죠? 우원식 원내대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진짜 상한가 줄만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5당 체제 다시 말해서 뭐 여소 야대 아닙니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이제 적은 뭐 1당이긴 하지만 적은 당이 되어버렸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른 야당의 끊임없는 도움 협조를 요청해야만 되는데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심지어 그냥도 쉽지 않았었는데 국민의당 사태 벌어지면서는 꽉 막혔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중간에 눈물까지 한 번씩 흘리면서 뭐 일을 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뭐 그 이전에 뭐 야당으로 있을 때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래서 뭐 그렇네요. 갑과의 전면전에 맨 앞에 서서 많이 싸웠죠. 그 엄청난 그 고통과 뭐 이런 게 따르는 일이지만 그걸 잘 추진해냈는데 여당 원내대표로서 잘할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아주 잘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에도 할 말은 다 하고 또 전략상으로 요구할 건 명백하게 요구하면서 청와대에 가서 하루만 더 기회 주십시오. 지금 저 임명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스탑 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또 설득하고 또 그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다시 청와대를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해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뭐 충분한 자질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야당 때는 문제 제기자의 역할을 많이 했는데 여당이 됨으로써 문제 해결자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상한가를 드리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추미애 대표님하고 약간 대비되는 그런 면도 있었다. 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하한가로 넘어갑니다. 제가 아까 하한가 두 분 써오신 거를 좀 보니까 하한가 이름에 추미애 대표 골라오신 분이 누구세요? 저죠. 이준석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대표를 하한가까지 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를 거꾸로 상한가라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예.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위주로 당원들 이제 중에. 그렇게 예. 되어 있는 걸 텐데 이게 뭐냐면요, 당 대표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 대표가 특별히 뭐 이런 대통령 협조해달라고 한 사안이 아닌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치고 나가면은 그건 청와대와의 관계가 오히려 틀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국민의당에 대해서 강성 발언했던 거 그 부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야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대신해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시원하다. 있겠지만은 이게 선을 넘기면은 뭐 이게 사실 시원하다는 게 우리 목욕탕에 들어가지고 뜨거운 데 들어가고 시원하다 이러는 게 사실 피부 감각으로 따지면 통각이거든요. 아픈 감각이거든요, 이게. 예. 굉장히 아픈 통각으로 시원하다고 그냥 시원해서 이제 하는 건데 예.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지금 아프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여당의 이제 확장성에 있어가지고 장애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건 좀 위험합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그 얘기 하셨어요, 두 분이.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의 이 발언을 청와대와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이냐, 머리 자르기 발언, 이런 게 있었을 것이냐 아니냐, 두 분 다 교감 없었을 거다. 네, 그렇게 말했죠. 두 분이 다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지금도 그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제 추미애 대표는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스탠스를 분명하게 자기가 잡았다. 예. 그 뭔가 하면은 판사 출신으로서 또 강직한 자기 성품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뭐 협치고 정치고 뭐 여소야대상에서 협조가 중요하지만 예. 또 아닌 건 아니다. 정거 조작은 정거 조작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근본을 흐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상 별로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데 나라도 정확하게 짚고 가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그런 선한 의도 부분을 저는 한 번은 평가해 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칭찬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건 또 이제 점수를 딴 거예요. 반면에 우리 이준석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청와대도 꺼릴까요? 어떻게 이게 보세요? 완전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지금 청와대와의 소통 관계를 보면요. 과거에 이제 이정현 대표가 했던 소통 방식이랑 약간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대외적으로 기억하는 이정현 대표라는 사람은 예. 굉장히 청와대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 잘 수행하는 이미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상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예. 그 소위 말하는 친박 아니면 진박 구인회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 참여를 못했던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개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은 이정현 의원의 어떤 그 출신이라는 것이 사실상 비서 또는 당직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무시를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는 그 결정 구조에서 항상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군요. 대중이 인식하기엔 굉장히 대통령이 뜻을 잘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이정현 대표는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고 그게 물론 잘못된 방향일 수 있겠지만은 그게 이정현 대표의 포지션이었거든요. 지금 추미애 대표도 물론 당대표에 선출되고 대중이 인식하기에는 청와대와 깊은 교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사항들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이 내려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정치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속되면 추미애 대표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뭐든지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청와대와는 교감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실패가 있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이제 또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번 대리사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이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청와대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같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것이기 그렇게.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역할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도 약간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추미애 대표의 그러니까 자기 정치,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는 어떤 소득도 있지만 또 위축되는 것도 생길 것이다. 그렇죠. 정치는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는 양면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부분을 내가 이 시기에 취해서 갈 것인가 그런 판단이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미애 대표의 이런 한가를 줄 만한 그런 요인도 있지만 또 동시에 자기의 정치 색깔을 지켜냈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국회와 협치가 중요하고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눈살을 조금 찌푸릴 수 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추미애 대표는 또 자기 색깔을 얻어가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추미애 대표를 봅니다. 바라보는 두 분의 시선은 약간 엇갈리네요,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니 우리 이준석 위원의 말이 맞긴 맞아요. 다만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추미애 대표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보면은.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인지도도 닦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했던 건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겹치면서 결국 추미애 대표는 출마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변에. 그렇죠. 그렇게 되고 지금 오히려 돌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원래 우원식 원내대표도 서울시장의 뜻이 있다는 얘기 많이 돌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돌았던 분이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 이인영 의원, 박원순 시장 뭐 여럿 있었거든요. 이재명 시장까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참 재밌는 현상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대중적인, 제가 옆 동네에서 정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는 우원식 의원님이 좀 낮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당내에 있던 웬만한 경선에서는 항상 우원식 의원이 이겼습니다.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평령계의 아주 좋은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지난번에 우상호 원내대표 됐을 때도 보면은 1차 투표에서는 우원식 의원이 이겼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내 수많은 인사들이 을지로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망을 얻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앞두고 추미애 대표가 너무 빨리 부상했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치고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다른 어떤 당내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곧 출연하실 거거든요. 제가 요 질문 할게요. 저한테 이제 뭐라 하실 겁니다. 이제 동네 가가지고 야, 너 왜 그거 먼저 그렇게 가서 얘기하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셔서 서울시장에 뜻있는 사람을 두 손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답니다. 네. 하여튼 제 질문 하도록 하고 시간 별로 없는데 하한가 허성무 소장님은 하한가 누구 주시겠어요? 예, 저는 뭐 상한가를 드린 적도 있지만 오늘은 또 하한가를 홍준표 또 자유한국당 대표님께 드릴 또 하한가입니까 홍준표 대표? 왜요 이번엔? 이 홍준표 대표 이미 허 소장님이 예정되려면 상장 폐지됐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연말에 한번 하한가 누가 최고로 많이 했는지. 네, 뭐 이분이 뭐 대선 후보로 나올 거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될 거다 또 당 대표가 될 거다 모든 이야기를 제가 뭐 미리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되어 오고 계시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초청하는 그 순방 외교에 관한 설명 그 오찬에 지금 안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5당 대표를 초대했는데 그렇죠. 이분은 나 안 가겠다. 공식 거절했습니다. 예, 근데 그 명분이 뭐 6년 전에 FTA 통과될 때 뭐 내한테 반대했는데 그 사과 안 해서 내 못 간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FTA 우리가 협상했을 때 우리한테 매국노라고 했던 민주당 그들이 지금 봐라. 트럼프가 재협상한다고 한 거 보면 우리가 그때 잘했단 얘기 아니냐. 내가 대통령 만나게 되면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야 될 텐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난 안 가겠다.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게 그 전에 참여정부에서 협상안을 서로 이제 인정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완료됐잖아요. 그걸 이제 비준하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개정한 건데 참여정부 때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불리한 방식으로 그때 개정을 해서 비준됐던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대했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 FTA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반대가 있는 건데 이런 식의 논리를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100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밥 먹지 말자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이 양반은 이렇게 하느냐. 자기가 주도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나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중심 아니 대통령 중심의 모임에 내가 왜 가느냐 이런 태도거든요. 그 행간엔 그게 깔려 있는 저는 건가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판을 깨버리고 거부해버리는 이런 방식은 자기는 있는 정치지만은 국민은 없는 정치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개인적 성격이나 특성도 반영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치는 옳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행간을 특히 말씀이 뭐 예를 들면 뭐 황새가 노는데 뱁새가 노는데 안 간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과거에도 또 이런 비슷한 말을 안 했습니까?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럼 본인은 기차고 개는 국민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결국은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인데 국민은 없고 자기만 있는 정치가 아닌가 해서 제가 오늘 한번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지적. 이준석 위원장 짧게 30초 코멘트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는요. 자기 정치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 굉장히 효과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영수회담을 앞두고 본인만 부각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영수회담 앞두고 홍준표 대표 이름만 제목으로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당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말았는데요. 혁신위원장도 해봤거든요. 그 MBC 구분하면 제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제가 해봐서 아는데 혁신위원장 고르잖아요. 한 이틀 내로 보통 혁신위원 다 발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위원 지금 일주일 넘게 발표 못 하고 있는 거는 장만 있고 위원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무도 혁신위원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손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지금 먼저 우리 집을 살펴보고 이제. 다른 집을 이제 소리 말하는 공격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병사가 지금 갔다 올 때까지 병사 모아나 그러는데 병사가 안 모여요 지금. 아생 연호 살타인데 아생이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회 빨리 명단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럼 그것도 한번 다음 주에 이야기해 볼 테니까 다음 주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뭡니까 자유한국당 혁신위원도 안 나오는 상황. 저는 이틀 만에 모았습니다. 홍준표 대표님. 시장 뉴스타 오늘도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위원장은 뭐 나이가 젊으시니까
도시에 쭉 사셨으니까 농사 안 져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허성우 소장님은 좀 져보셨어요? 예, 저는 뭐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지었고 대학 다닐 때까지도 주말에 가면 농사를 많이 지었죠. 지금도 다시 호미질을 하라 그러면 잘하실 수 있겠어요? 뭐 아주 잘하지 못하지만 옛날에 하던 그 가락이 있기 때문에 하죠. 귀농학교 얘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부럽다 이런 문자 좀 주고 계시는데 허 소장님 하여튼 나오시길 제가 좀 기다렸던 이유가 네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시잖아요. 예, 예. 언제 근무하셨죠? 청와대? 저는 뭐 노무현 정부 중후반기에 근무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청와대 수석실 공간의 그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수석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수석실을 보좌하는 행정요원이 따로 하나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수석 행정관이 또 한 명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석실 방이 있고 업무 공간이 그 옆에 회의실이 하나 있고 회의실이 있고. 대체로 이제 그렇게 꾸며져 있죠. 지금 도대체 이 문건들이 네네. 무슨 이거 고분에서 유물 발굴되듯이 네. 하루 만에 막 1000건이 나오고 300건이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쏟아질 수가 있는 건가? 그 공간이 상상이 전 잘 안 돼서요. 이제 뭐 이렇게 행정관들 공간들이 따로 있는데 행정관들은 뭐 그냥 자기 책상 하나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공간이 있고 자기 사무랑 같은 일종의 캐비넷이 있었는데 예, 예. 참여정부 때는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두게 했어요. 책상 위에. 책상 위에다가.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각 행정관들이 이렇게 고립된 모습으로 있게 되고 이러니까 예, 예.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트고 파티션도 낮게 해서 얼굴이 보이게 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업무차 한번 들어가 보니까 예. 전부 이렇게 튀어놓고 이렇게 근무를 하더라고요. 예. 또 저희 때는 비서관은 독립된 방으로 이렇게 칸막이가 있었는데 예, 예. 심지어 비서관도 칸막이 없이 이렇게 하고. 아, 그럼 도대체 이 유물 같은 문건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 모르다가 두 달 그러니까 이제 동안. 비서관들 제 때는 가니까 제가 쓸 수 있는 그 캐비넷이 3개가 있었어요. 서랍용 캐비넷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철제 캐비넷이 예.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앞에 목재로 된 게 하나 자그마한 게 있었는데 예. 실제 이제 그런 걸 다 뭐 제가 열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임자들이 뒀다고 해서 제가 다 챙겨볼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전임자들이 목재 캐비넷에 들어있는 뭐 정리된 회의 자료란 있었는데 그건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나올 때도 뭐 건드려 본 적도 없고 업무 인수인계한 때도 뭐 열쇠 하나 딱 주고 받았는데 그렇게 해도 업무가 다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행정가들이 다 보고를 하게 되고 예.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업무 현재 추진 하기는 업무 기존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있던 행정요원이 싹 바뀌는 게 아니니까 아닙니다. 혼재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에도 전 정부에서 있던 행정요원 행정관이 아직도 대다수입니다. 일부 이제 지금 그 빠진 자리에 예. 새로운 행정관들이 그런 들어갔고 거군요. 부처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은 지금 교체 중에 있는 이해가 거고. 되네요. 예. 이준석 위원장님.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전 사람이 집에서 빠지고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이사를 싹 가는 거면 네. 다 뒤집는 거지만 그렇죠. 전에 사람이 한 2명 남아있는데 2명이 들어가는 거면 이게 다 뒤집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집 이사할 때는 이제 뭐 사실 우리가 모든 거 진짜 쌀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빼가는 게 문화지만은 또 사무실 이사할 때 우리 보면은 그렇죠. 보면 어떤 실패가 있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이제 또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번 대리사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이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청와대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같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것이기 그렇게.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역할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도 약간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대표의 그러니까 자기 정치,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는 어떤 소득도 있지만 또 위축되는 것도 생길 것이다. 그렇죠. 정치는 모든 뭐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는 양면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느 부분을 내가 이 시기에 취해서 갈 것인가 예. 그런 판단이었다고 그렇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미애 대표의 이런 한가를 줄 만한 그런 요인도 있지만 또 동시에 자기의 정치 색깔을 지켜냈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당장은 이제 뭐 국회와 협치가 중요하고 뭐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이 눈살을 조금 찌푸릴 수 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예. 추미애 대표는 또 자기 색깔을 얻어가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추미애 저는 대표를 봅니다. 바라보는 두 분의 시선은 약간 엇갈리네요,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니 추미애 우리 이준석 위원의 말이 맞긴 맞아요. 다만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은 아닌데.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걸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추미애 대표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이렇게 거론된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보면은.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인지도도 닦고 이렇게 해주기 예, 예. 때문에 했던 건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겹치면서 결국 추미애 대표는 출마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변에. 그렇죠. 그렇게 되고 지금 오히려 돌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원래 우원식 원내대표도 서울시장의 뜻이 있다는 얘기 많이 돌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돌았던 분이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 이인영 의원, 박원순 시장 뭐 여럿 있었거든요. 이재명 예, 시장까지.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참 재밌는 현상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대중적인 제가 옆 동네에서 정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는 우원식 의원님이 좀 낮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 당내에 있던 웬만한 경선에서는 예. 항상 우원식 의원이 이겼습니다.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이제 민평령계의 아주 좋은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지난번에 우상호 원내대표 됐을 때도 보면은 예. 1차 투표에서는 우원식 의원이 이겼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내 수많은 인사들이 이 을지로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망을 얻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앞두고 추미애 대표가 너무 빨리 부상했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치고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어떤 당내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곧 출연하실 거거든요. 네. 제가 요 질문 할게요. 저한테 이제 뭐라 하실 겁니다. 이제 동네 가가지고 서울시장 뜻이 있으십니까? 야 너 왜 그거 먼저 그렇게 가서 얘기하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서울시장에 뜻있는 사람을 두 손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답니다. 네. 예, 하여튼 제 질문 하도록 하고 네. 시간 별로 없는데 하한가 허성무 소장님은 하한가 누구 주시겠어요? 예, 저는 뭐 상한가를 드린 적도 있지만 오늘은 또 하한가를 홍준표 또 자유한국당 대표님께 드릴 또 수 있습니다. 하한가입니까 홍준표 대표? 왜요 이번엔? 이 홍준표 대표 이미 허소장님이 예정되려면 상장 폐지됐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연말에 아마 하한가 누가 최고로 많이 했는지. 예, 뭐 이분이 뭐 지켜봐야 대선 후보로 나올 거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될 예. 거다, 또 당 대표가 될 거다, 모든 이야기를 제가 뭐 미리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대로 되어 오고 계시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초청하는 그 순방 외교에 관한 설명 그 오찬에 지금 안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5당 대표를 초대했는데 그렇죠. 이분은 나 안 가겠다. 공식 거절. 중에 나오는 거는 이분을 빨리 쫓아내고 싶은 사람들이 음모론의 만드는 한 음모다. 표. 저는 그리 봅니다. 이준석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요. 아마 그 실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랫동안 민주당 지지하셨고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이겨본 선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 지역의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꼭 김상조 위원장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이번엔 지방선거 해볼 만하다 하고 이런 어떤 거물급 인사의 출마를 바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수는 그리고 있죠.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지지도가 전례 없이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높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이 예. 기회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뭐 물론 아까 허성모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빠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말은 계속 불지피기 성격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전혀 아니고요. 근데 지금 뭐 그 이분 아니라도 경북지사 나갈 분은 얼마든지 찾아서 내보낼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이렇지만 나중에 이제 급해지면 지방선거 앞두고는요 총력전 하자는 얘기 나오고 예전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래서 보면 2014년 지방선거에 예. 지금 보면 당선된 광역단체장 중에 상당수를 국회의원을 차출해서 냈거든요. 맞아요. 그 그건 뭐냐면 남경필, 원희룡 뭐 다 이렇게 차출했거든요. 김기현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길 수 있다는 절박함이 생기면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또. 자, 요건 두고 보겠습니다. 내년 선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고 여하튼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 상당히 인기 많다는 거 상한가라는 것만은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허성무 소장님 상한가 아까 누구 주신다 그러셨죠? 우원식 원내대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진짜 상한가 줄만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5당 체제, 다시 말해서 뭐 여소 야대 아닙니까? 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이제 적은 뭐 1당이긴 하지만 적은 당이 되어버렸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다른 야당의 끊임없는 도움, 협조를 요청해야만 되는데 예.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심지어 그냥도 쉽지 않았었는데 국민의당 사태 벌어지면서는 꽉 막혔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중간에 눈물까지 한 번씩 흘리면서 뭐 일을 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뭐 그 이전에 뭐 야당으로 있을 때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예, 이래서 뭐 그렇네요. 갑과의 전면전에 맨 앞에 서서 많이 싸웠죠. 예. 그 엄청난 그 고통과 뭐 이런 게 따르는 일이지만 그걸 잘 추진해냈는데 여당 원내대표로서 잘할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아주 잘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에도 할 말은 다 하고 예. 또 전략상으로 요구할 건 명백하게 요구하면서 청와대에 가서 하루만 더 기회 주십시오. 지금 저 임명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스탑 해놓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쪽 이제 가서 뭐 풀고. 또 설득하고 또 그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다시 청와대를 설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정해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뭐 충분한 자질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야당 때는 문제 제기자의 역할을 많이 했는데 여당이 됨으로써 문제 해결자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상한가를 드리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추미애 대표님하고 약간 대비되는 그런 면도 있었다. 예. 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하한가로 넘어갑니다. 제가 아까 하한가 두 분 써오신 거를 좀 보니까 하한가 이름에 추미애 대표 골라오신 분이 누구세요? 저죠. 이준석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대표를 하한가까지 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를 거꾸로 상한가라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위주로 당원들 이제 중에. 그렇게 예. 되어 있는 걸 텐데 이게 뭐냐면요, 당 대표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 대표가 특별히 뭐 이런 대통령 협조해달라고 한 사안이 아닌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치고 나가면은 그건 청와대와의 관계가 오히려 틀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국민의당에 대해서 강성 발언했던 거 그 부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야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대신해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시원하다. 있겠지만은 이게 선을 넘기면은 뭐 이게 사실 시원하다는 게 우리 목욕탕에 들어가지고 뜨거운 데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이러는 게 사실 피부 감각으로 따지면 통각이거든요. 아픈 감각이거든요, 이게. 예. 굉장히 아픈 통각으로 시원하다고 그냥 치환해서 이제 하는 건데 예.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지금 아프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여당의 이제 확장성에 있어가지고 장애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이건 좀 의미에서. 위험합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그 얘기 하셨어요, 두 분이.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의 이 발언을 청와대와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이냐, 머리 자르기 발언, 이런 게 있었을 것이냐 아니냐, 두 분 다 교감 없었을 거다. 네, 그렇게 말했죠. 두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지금도 그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제 추미애 대표는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스탠스를 분명하게 자기가 잡았다. 예. 그건 뭔가 하면은 판사 출신으로서 또 강직한 자기 성품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뭐 협치고 정치고 뭐 여소야대상에서 협조가 중요하지만 예. 또 아닌 건 아니다. 정거 조작은 정거 조작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근본을 흐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상 별로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데 나라도 정확하게 짚고 가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그런 선한 의도 부분을 저는 한 번은 평가해 줘야 된다. 그렇게 정치인으로서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칭찬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건 또 이제 점수를 딴 거예요. 반면에 우리 이준석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청와대도 꺼릴까요? 어떻게 이게 보세요? 완전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지금 청와대와의 소통 관계를 보면요. 과거에 이제 이정현 대표가 했던 소통 방식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대외적으로 기억하는 이정현 대표라는 사람은 굉장히 청와대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 잘 수행하는 이미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상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그 소위 말하는 친박 아니면 진박 구인회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 참여를 못했던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개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은 이정현 의원의 어떤 그 출신이라는 것이 사실상의 비서 또는 당직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무시를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는 그 결정 구조에서 항상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군요. 대중이 인식하기엔 굉장히 대통령이 뜻을 잘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이정현 대표는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고 그게 물론 잘못된 방향일 수 있겠지만은 그게 이정현 대표의 포지션이었거든요. 지금 추미애 대표도 물론 당대표에 선출되고 대중이 인식하기에는 청와대와 깊은 교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사항들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이 내려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정치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속되면 추미애 대표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뭐든지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청와대와는 교감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그건 놔두고 온 게 아니라 가져올 걸 뭐 이런 물건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싹 바뀌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거기가 핵심적이네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민정수석이 임명됐을 때 뭐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된다고 했지만 근데 수석 하나만 들어간 거고 나머지는 원래 있던 사람 그대로 있거나 또 빈자리에는 빈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네요. 지금 뭐 청취자 김현근님을 위해서 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좀 의문이 풀리셨을 것 같아요. 자, 아무쪼록 이 문건들이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는 어떤 단초가 되기를 일조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좀 밝고 긍정적으로 상한가부터 가볼까요?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김상조 위원장 골랐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화성우 소장님? 예, 저는 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골랐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먼저 이준석 위원장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골라오셨어요? 이게 사실 관심 받는 자리가 그렇게 아니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렇죠. 가끔가다 재벌 이슈 터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 물어보고 기자들이 그러는 자리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제민주화적인 요소의 정책들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지금 되고 있어요. 맞아요. 오히려 이게 뭐 경제부총리 이런 레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거래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슈를 선도하는 느낌인데 이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이런 하나의 그 국민적인 인기라는 것이 네. 서서히 높아져가는 것이 약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권은 또 이러면 또 이제 놓치지 않죠. 내년에 지방선거 있다 보니까 혹시 지방선거용이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하는 호사가 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아주 논리는 간단해요. 그런 말 하시는 분의 논리는. 예. 김상조 위원장이 초등학교까지인가 중학교까지인가를 구미에서 나왔어요. 구미에서. 네. 근데 지금 뭐 현 정권에서 이 경상북도에서 물론 정치 오래 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예. 이 정도로 인기가 높아져 본 경상북도 출신의 인물이 있었냐 이번 정권에서 뭐 그런 지점에서 그러면 사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따지고 보면 대구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홍일학 의원이라든지 현역 의원을 배출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항상 대표 정치인으로 언급됐지만은 김상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교수만 하다가 이번에 그렇죠. 공정거래위원장 된 지 2달 채 안 됐는데 한 달 예. 이제 살짝 넘었는데 이 상황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예. 인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관건입니다. 근데 그 점은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저도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것 자체는 이제 김상조 위원장을 빨리 네. 정부에서 쫓아내고 싶은 사람들의 음모가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음모론입니까? 네.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실 뭐 태계 이항 선생이 경북지사로 나온다고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대구에서 경북에서 그럴 만큼 지금 아직까지 강고하게 지역주의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곳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자체는 구미하면은 지금 박정희 우표 만드는 추진했던 그곳이잖아요. 뭐 저는 뭐 우표 추진하는 게 뭐 반드시 나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게 뭐 다양하죠. 우리가 받아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대신에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때도 그분들이 역으로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그분들은 받아주지 않으면서 이건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지나치게 이제 한쪽으로 편향되기 때문에 좀 문제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제 김상조 위원장을 상한가로 하신 거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경북지사로 나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